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98만 명입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죠.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든지 하세요. 4월 이후에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모두 198만 명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 눈총을 받고 정부 대책에 타깃이 되기도 하지요. 지난번 파리 대책에서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집을 팔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나라에서 준다는 그 혜택을 확인하고 집을 팔지 아니면 임대업 등록을 할지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내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또 빠지고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역시 총론은 쉬워도 강론을 만들기는 어렵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는 정책을 만드는 게 몇 배, 몇십 배 더 어렵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을 기다려온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11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내년부터 또 다주택자들은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자격이 모자라는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던데 이런 잡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문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모양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밝혔군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 네.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 정산은 종교인들도 하게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얼마나 세금을 낼지 또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제 예고 기간을 거쳐서 21일 날 차관회의 그리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12월 29일 날 종교인 과세 확정안이 공포가 됩니다.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하느냐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무슨 이슈였어요? 이 기독교계에서 좀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과세하지 말고 종교 활동비라는 것은 비과세로 해달라.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 주잖아요. 회사 돈 일단 주죠. 예. 그리고 회사의 활동에 대해서 써라. 예. 그래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지출한 돈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활동비라고 하는 품목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비과세로 좀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회자 통장으로 교회에서 주긴 하는데 혹은 절에서 주거나 종교 단체에서 주는데 그게 급여 형태로 주는 게 성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활동하라고 활동비로 주는 거니 예. 회사로 치면 법인카드와 같은 거다. 예. 이걸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예,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계 쪽에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교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안에 말씀하신 대로 종교인들의 이런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명의 종교 활동비, 그러니까 이걸 각 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종교마다 좀 달라서 보니까 나름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회나 공동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승인을 한 목회 활동비 네. 이런 게 이제 종교 활동비에 해당이 되고요. 불교는 종무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서 승려에게 지급하는 비용, 네. 그리고 천주교는 사제회의에서 승인한 성무 활동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 항목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교마다 기준도 다르고 어떤 성격의 금액을 여기다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믿어야 되겠지만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과세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모든 비용을 좀 전가시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돈이야 그게 개인의 소득은 아니니까 네. 회사에서 법인카드는 개인 소득으로 안 보는 것처럼 빼달라고 하는 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회 활동에 쓰였는지 아닌지는 회사 법인카드야 일일이 다 본인들이 쓰면서 영수증 다 제출하고 네. 영수증 못 끊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토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회사 목적으로 썼구나 아니라는 걸 사후에 알게 되고 그래서 발라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들여다보기도 어렵잖아요. 세무조사도 뭐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는 하지 않고 네. 종교인은 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법인카드로 지급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미 모든 내역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쉽지만 네. 사실 사후에 나는 여기다 썼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예를 들어 물꼬를 조금 이렇게 열어놨다고 할까요? 뭐 너무 과세를 강하게 했을 때 반발을 우려를 해서 네. 종교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곳곳에 추가로 개선할 부분은 눈에 띄긴 하네요. 네.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뉴스가 두 개나 나왔는데 우선 차명 계좌가 더 있더라는 소식이 있군요. 지금까지 차명 계좌라고 얘기하면 2008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삼성특검에서 예. 한 1200개 정도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고 그 안에 있는 주식의 총 가치가 4조 5천억 원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여기에 세금을 제대로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이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이건희 차명계좌 TF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 세금을 제대로 물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 조사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금융당국하고 국세청에서도 그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러던 와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네. 해외에 있는 은닉계좌 같은 거 신고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올해 연말까지 신고하면 봐주는데 예. 그 이후에 들통나면 가중처벌한다 이랬었죠. 그게 2015년도 10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정부에서 신고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때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 계좌를 과세 당국에 신고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전에 있었던 차명 계좌 1,200개 말고 그 당시에 또 해외 은닉 계좌를 신고한 게 있다. 근데 지금 국세청 쪽에서는 있었다라고만 얘기해주고 이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규모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이제 양지로 드러내고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는 거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기자 TF 쪽에서는 어쨌든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차명 계좌가 추가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2008년도에 사실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선대 회장한테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삼성에서 주장을 했고 네. 그래 그렇다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관련된 세금만 이제 받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잖아요. 그 세금도 이제 상속받은 거긴 한데 그 무슨 시효가 다 끝나서 예. 미안하지만 못 내겠습니다 하고 안 냈죠. 예, 그래서 상속세로 받은 게 아니라 예. 그 거기에서 있었던 뭐 소득에 관련된 부분만 세금으로 낸 건데 이번 은닉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속분으로 또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비자금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분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시효 근데 끝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그것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선대 회장이 남겨준 상속분이 4조 5천억 말고 또 그 정도 규모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대 네. 회장 때 그 정도의 재산이 삼성에 있었나 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 저절로 불어났겠죠. 예, 어쨌든 뭐 이게 비자금이냐 상속분이냐 또 다른 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계좌를 갖고 있었던 게 해외에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통 예금으로 돈 집어넣었던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나 봤더니 삼성생명 주식으로 갖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나온 게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이제 금융당국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네. 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를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심사가 정성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예, 뭐 조건이 있었던 불법 거래를 걸로. 했거나 예.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분은 갖고 있으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영권을 잃게 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추가로 신고했다는 해외 은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이 있어요. 이 은닉 계좌와 관련된 것은 조세범 처벌법 또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현재 해외 은닉 계좌로 돼 있는 이 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의결권 제한을 하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논란도 지금 같이 나온 것이죠. 그 삼성생명의 정점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예. 이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 지분은 행사할 수가 있는데 뭔가 죄를 지으면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는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일반 네. 회사 제조업체 최대 주주는 할 수 있는데 네. 금융회사 최대 주주는 더욱더 선한 분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금융법이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삼성 관련 뉴스는 이렇게 나오다 많은 경우들이 꽤 있어서. 예, 가계대출 금리가 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2년 9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27일 그러니까 전날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이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3.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약 0.1%포인트가 올랐네요. 그죠? 예. 8월에도, 그러니까 9월에도 올랐고요. 지금 10월에도 올라서 2달 연속 상승이고요.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조달하는 은행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채 3년물하고 5년물이 모두 지난 9월에 비해서 0.25%포인트, 0.26%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중금리가 먼저 오르고 시중금리 오른 게 대출금리에도 반영되고 그 말이네요. 비슷한 폭이니까. 예.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나와서 사실 신용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8월 달에 3%대로 처음으로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경쟁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4.22%로 2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금리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올랐냐? 너네 또 예금금리는 안 올렸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금금리도 소폭 올랐습니다. 저축성 예금금리가 전달보다 0.1%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 오른 폭만큼 올랐네요. 이번에. 대출금리보다 네. 조금 더 올렸죠. 이번에는. 그래서 예대금리 차도 살짝 줄었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은행들끼리 경쟁만 충분히 하면 사실 이거 좀 시비가 떨어뜨릴 수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경쟁을 한 결과로 나온 거라면 하기야 뭐 예금하려는 분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쟁이 충분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지요. 김영란법 이걸 또 좀 손보자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쭉 있긴 했는데 네. 최근의 이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선물 한도를 네. 좀 농축산물은 높여주자 이게 이슈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였고 언론들에서도 아마도 김영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경론 끝에 개정하지 말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이걸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터주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다는 거죠. 예, 법의 취지를 더 살리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근데 어제 3명이 불참하면서 12명만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도 일정이 있어서 빠졌고 뭐 사무처장은 공석이고요, 현재. 네. 위원 1명도 불참을 하면서 이제 1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빠진 이유는 이런 결정 저런 결정에 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이 전원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여서 결국에는 3,5,1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예. 이 선물 부분을 농축산 부분만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이랑 축산물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좀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부분만 올리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법의 취지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치느냐 이런 부분도 의견이 커서 아마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홍재선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그냥 제비 뽑기로 당첨자 정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 기간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분들을 우선해서 점수를 매겨서 당첨자를 정하는데 이게 기껏 당첨돼 놓고 나중에 자격이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도 어떤 아파트는요 100명의 당첨자를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뽑았는데 그중에 50명이 무자격자이거나 청약을 포기하는 걸로 판명돼서 50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0명을 다시 뽑을 때는 자격을 갖추고도 이제 운이 나빠서 100명 안에 못 드신 분들한테 차례차례 기회를 줘야 그게 옳은데 이게 법에 좀 구멍이 있어서요. 새로 뽑을 때는 그냥 아무한테나 연락하고 그 사람하고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대학 입시로 비유하면 합격생이 등록금 안 내거나 해서 합격이 취소되면 차점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이사장 친척 입학시키는 거하고 또 비슷한 그런 구조인 거죠. 법에는 차점자들한테 아파트 계약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법도 구멍이 좀 있어서 100명을 추첨했을 때는 차점자를 최대 20명만 추가로 선발해 놓고 그 20명한테 기회를 다 주기만 하면 그래도 모자란 나머지 미달 인원은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채워도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40명으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계속 생기는 바람에 뒷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률이 200대 1인 아파트인데 어쩌다 빈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저희한테 1,000만 원 주시면 선생님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런 전화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은 이제 업자들이 받아가는. 그래서 아예 분양업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장사를 노리고 처음부터 남의 청약 통장을 무더기로 사서 자격이 되건 안 되건 막 청약을 합니다. 여기저기에 청약 통장 삽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다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무자격 탈락자도 되고 생기겠죠. 자격이 되는 통장인데 당첨됐으면 또 그냥 계약 포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생긴 빈자리를 뒤에 자기들한테 뒷돈 주는 사람들한테 몰래 이제 파는 겁니다. 물론 이러는 게 불법이긴 한데 단속을 잘 안 하니까요. 이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니 요즘 청약은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다 하니까 누가 청약해서 누가 당첨됐는지는 투명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무자격자나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 그 명단도 그냥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에서 추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추첨까지는 나라에서 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나중에 추첨 이후에 미달 채우는 일은 다 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업자들이 알아서 이제 명단을 채우면서 본인들 욕심도 같이 채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첨까지만 관리할 게 아니라 추첨 이후에 생기는 탈락자, 미달자 관리도 정부에서 투명하게 전산으로 좀 챙기도록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신경도 써야 되고 비용도 더 들기는 합니다만.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산 시장 중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번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들 대출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오늘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기저기 상담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에 다른 때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같기도 한데 일단 네네. 정부의 발표를 좀 여쭤보죠.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어디에 짓겠다고는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는 이제 29일 날 할 예정인데 당장 내일이죠. 내일이네요. 예. 예, 공공임대가 65만 호로 예정이 돼 있고 네.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간임대가 20만 호, 공공 분양하는 것이 이제 15만 호에서 합쳐서 100만 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공공주택 지구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알려진 지역의 군포라든가 성남, 의왕 같은 지역에 1차적으로 한 40개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과천, 위례, 동탄, 이신도시 이런 지역에 이제 마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시기에 그 동네에 그 정도 지을 만한 땅은 있는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미리 확보된 그런 방금 언급해드린 뭐 과천이나 위례, 동탄 같은 데는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선해서 당장 조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요. 이런 준비된 공공택지 말고 이제 신규 주택지구를 지정을 해서 네.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입주까지는 대략 5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결국 입주는 이제 차기 정부 시절에 입주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상황은 됩니다. 예. 공공택지 마련돼 있던 거에는 바로 지어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잠시 언급한 과천이라든가 위례, 동탄, 이신도시는 이미 기존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런 부지를 이제 뭐 전용을 하든 해서 조기에 공급하게 되면 짧게는 한 2년 정도면 뭐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지는 원래 뭐 하려고 잡아놨던 부지입니까? 이미 아파트 신도시를 개발하면 아파트 부지는 일반 우리가 중대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가 있고 중소형 짓는 용지가 있고 공공 임대 아파트 용지 이런 식으로 용지가 다 용도별로 이미 구별이 돼 있는데 네. 그런 용지를 활용해서 짓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안 그래도 거기 아파트 지을 땅이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이미 전 정부에서 내지는 뭐 LH공사가 기획해놓은 그런 용도의 부지에다가 예. 새롭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이미 기존에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이런저런 규제책보다는 공급 많이 늘리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하셨고 박합수 네. 수석위원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이제 좀 잡힐 걸로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서민층 주거 안정에는 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일반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네. 그동안 공급이 확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급이 상당 부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계획들이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발표 시점에서는 이렇게 뭐 100만 가구를 얘기하고 합니다만 초질간 중간에 중간 보고 나중에 종료됐을 때 결과 보고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우리가 좀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초질관 추진이 돼야 된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입주할 그 서민층 국민은 그대로 있는데 네. 정부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도 안정이 되겠다는 기대감도 합리적으로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이 지역에 집이 좀 많이 생기면 나는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과 정부에서 땅이 있으니 여기에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역에 미스매치가 생기면 네네.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비어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계속 경쟁률이 치열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입지가 어느 쪽이냐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수요를 좀 맞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개발된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접한 그런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규모 택지로 가지 않더라도 소규모 택지직을 공급하더라도 바로 서울 주변에서 교통 출퇴근이 원활한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찾아야 되고요. 사실 그런 부지를 지을 만한 입지는 서울 주변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부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서울 근처에 어디가 그렇게 좀 괜찮다고 표현하면 애매합니다만 넉넉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 어디가 비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그 상암 DMC부터 일산 신도시까지의 그 사이에 능곡 대곡 지역도 상당 부분 입지, 지하철, 전철, 도로가 온갖 기반들이 갖춰진 그런 지역이고요. 이제 가서 아파트만 지어도 무리가 전혀 없는 그런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 가기 전에 그런 뭐 고촌 일대라든가 그 공항 주변에 뭐 부천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쪽 서부 지역에는 충분히 향후 공급 예정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시흥시 광명 일대 그 시흥시 일대도 충분히 그런 여건이 갖춰진 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강남이 쪽 그 수서 지역도 충분히 아직 추가 공급 여력이 있고 동쪽으로 가서는 이제 남양주 일대도 여전히 그것을 공급할 만한 부지는 확보돼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부가 내일 뭐 어디에 짓겠다고 구체적인 지역까지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고 나면 또 그쪽에 또 땅 투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다만 정부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박 의원님 예상하시는 그런 후보지하고도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공급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제 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서 공급이 돼야 실질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이 원만하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다 보면 수도권이라도 또 원거리 같은 뭐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출퇴근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의정부 뒤쪽에 양주 같은 데도 다소 좀 원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들보다는 서울에 밀접한 지역들 위주로 공급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는 좀 나타날 거로 봅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신 DTI라고 하는 제도도 또 도입하기로 하고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과열을 시켜보겠다는 뜻 같은데 이런 움직임도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뭐 DTI, 신 DTI, DSR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좀 용어가 이제 영어 약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DTI는 본건 받는 그 당시 본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하고 나머지 기타 대출은 이자만 해서 이걸 이제 소득 대비로 계산하는 비율이고요. 신 DTI는 본건 플러스 기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모두 다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은 이자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 대비 또 비율을 따지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가지고 따집니다.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거는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그만큼 이제 DSR 제도가 가시화가 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매수 여력의 그 한계를 가져오는 이 대출이 이제 구매력의 보충 차원이라고 보면
그만큼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서민층 그만큼 이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런 실수요자의 위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전월세 시장에 계속 좀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서 주택 시장 전체는 좀 이런 그 공급 상황만 아니라면 이 대출만 본다 그러면 보합세 정도에 좀 머물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어디 강의 나가시거나 하면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대부분이 네네. 집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얼른 장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일 것이고 네네. 집을 팔 집이 있으신 분은 얼른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들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일 텐데요. 각각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예, 그런 질문은 지금 방송하는 이 전에도 지금 그 답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매수 시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집을 안 사고 뭐 하셨냐라는 대물음을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좀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단기간 내 가격이 급등을 했고 내년 가을 이후에 또 서울의 경우 입주량이 좀 늘어남고 19, 20, 21에는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공급량이 확충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방금 언급한 대로 있고 금리 인상 이런 상황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당장 매입을 하기보다는 내년 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나 또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 상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매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과연 있는 거냐, 제대로 된 알짜 하나를 가지고 있겠다는 전략하에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도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양도세 중과세도 또 내년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뭐 임대주택 사업자로의 또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매도는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야 각자에게 뭐 달려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어떤 게 팔지 말아야 할 좋은 아파트인지는 다음번에 또 그럼 기회 있는 때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또 구매하실 분들도 또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될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나라 밖 소식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언론에서는 뭐 이란과 카타르 간의 지역적인 긴장, 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정정 문제 등등 뭔가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는 거다까지는 해석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들도 꽤 있어요. 네,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내년에도 소비가 계속 좀 증가할 거다. 기름 소비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기름 소비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유가는 여전히 2008년 최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소비할 거다. 유가 석유를 소비할 거다. 이렇게 첫 번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면은 오펙 공급이 이제 좀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오르려면 그렇겠죠.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쉐일 오일이니 뭐니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서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최고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절반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쉐일 오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지금도 유가가 지금 60불 넘어서 7, 80불 가면 대거 쉐일 오일 업자들이 오일을 캐서 내다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석유 가격은 다시 또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기대 혹은 전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코노미스트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석유가 줄어든 만큼을 쉐일 오일이 좀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 약 쉐일 오일의 생산량을 17% 하루에
17% 정도 증가를 시켜야지 예. 줄어든 부분을 상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셰일 오일이라든가 이런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분석을 보면은 연간 5%만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게 5%인데 줄어든 석유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상쇄를 하려면은 17%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미국의 셰일가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펌프 꽂고 바로 뽑아내면 네. 뭐 하루아침에라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셰일 오일 생산 가격이 높으니까 네. 거의 다 망하고 지금 살아남은 데는 진짜 대형 셰일 오일 생산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아, 많이 줄었어요, 업자들이. 네네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하면은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해서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보다는 좀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 업자들 숫자가 줄어서 네네. 그 시장도 슬슬 이제 과점 구조도 되고 물량 컨트롤도 하기 시작했다. 오펙처럼 그 네네.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생산하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 오펙에서 줄어든 부분을 셰일 오일이 상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네. 게 두 번째 이유고. 예. 세 번째 이유는 보면은 이제 그 물론 이번 11월 30날 비엔나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오펙에서. 네. 그 다시 동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국영 석유 회사가 이제 아람코라고 있는데 이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인데 국영 석유 회사죠. 네. 예. 그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뭐 전체 사우디 아람코의 주 수익원이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사우디 아람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제하는 석유 크루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원유를 네. 예. 매년 36%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36%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우디 유전 덩어리를 갖고 있는 그냥 회사 같은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석유 가격이 높아야지 상장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이걸 네, 무슨 해외에 상장시키는 모양이죠. 네네. 해외 상장하는 건데 그런 게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높은 석유 가격으로 지금 경제를 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일 생산자들은 더 높은 물량을 많이 하고 싸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받아서 좀 수익을 맞추는 게 좋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일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고 지속적으로 석유 가격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되게 파는 분들이야 뭐 가격 오르면 다 좋으니까 늘 마음은 똑같았을 텐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아유 싸게라도 팔아야지 자칫하면 더 싸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캔에다가 유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네네. 이번에는 그런 그림은 안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럼 석유 가격이 지금보다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전망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 이런 것보다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도 석유 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석유 가격은 좀 70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좀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0불이면 지금보다 뭐 조금 더 한 10% 정도 높은 가격인가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70불, 80불을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전반적인 트렌드는 알겠습니다. 또 높은 석유 가격을 이제 높은 가격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각 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종교마다 좀 달라서 보니까 나름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회나 공동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승인을 한 목회 활동비 네. 이런 게 이제 종교 활동비에 해당이 되고요. 불교는 종무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서 승려에게 지급하는 비용 네. 그리고 천주교는 사제회의에서 승인한 성무 활동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 항목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교마다 기준도 다르고 어떤 성격의 금액을 여기다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믿어야 되겠지만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은 최대한 비과세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모든 비용을 좀 전가시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돈이야 그게 개인의 소득은 아니니까 네. 회사에서 법인카드는 개인 소득으로 안 보는 것처럼 빼달라고 하는 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회 활동에 쓰였는지 아닌지는 회사 법인카드야 일일이 다 본인들이 쓰면서 영수증 다 제출하고 네. 영수증 못 끊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토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회사 목적으로 썼구나 아니라는 걸 사후에 알게 되고 그래서 발라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들여다보기도 어렵잖아요. 세무조사도 뭐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단체는 하지 않고 네. 종교인은 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법인카드로 지급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미 모든 내역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쉽지만 네. 사실 사후에 나는 여기다 썼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예를 들어 물꼬를 조금 이렇게 열어놨다고 할까요? 뭐 너무 과세를 강하게 했을 때 반발을 우려를 해서 네. 종교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곳곳에 추가로 개선할 부분은 눈에 띄긴 하네요. 네.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뉴스가 두 개나 나왔는데 우선 차명 계좌가 더 있더라는 소식이 있군요. 지금까지 차명 계좌라고 얘기하면 2008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삼성특검에서 예. 한 1200개 정도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고 그 안에 있는 주식의 총 가치가 4조 5천억 원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여기에 세금을 제대로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이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이건희 차명 계좌 TF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문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모양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밝혔군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 네.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저 종교인들도 하게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얼마나 세금을 낼지 또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입법 예고 기관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제 예고 기간을 거쳐서 21일 날 차관회의 그리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12월 29일 날 종교인 과세 확정안이 공포가 예. 됩니다.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하느냐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무슨 이슈였어요? 이 기독교계에서 좀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과세하지 말고 종교 활동비라는 것은 비과세로 해달라.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 주잖아요. 회사 돈 일단 주죠. 예. 그리고 회사의 활동에 대해서 써라. 예, 그래서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지출한 돈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활동비라고 하는 품목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비과세로 좀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회자 통장으로 교회에서 주긴 하는데 혹은 네. 절에서 주거나 종교 단체에서 주는데 그게 급여 형태로 주는 게 성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활동하라고 활동비로 주는 거니 예. 회사로 치면 법인카드와 같은 거다. 예. 이걸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예,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계 쪽에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교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안에 말씀하신 대로 종교인들의 이런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로 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명의 종교 활동비, 그러니까 이걸 당국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네. 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를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심사가 정성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뭐 조건이 있었던 불법 거래를 걸로. 했거나 예.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분은 갖고 있으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영권을 잃게 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추가로 신고했다는 해외 은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이 있어요. 이 은닉 계좌와 관련된 것은 조세범 처벌법 또는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현재 해외 은닉 계좌로 돼 있는 이 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결권 제한을 하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논란도 지금 같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정점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분은 행사할 수가 있는데 뭔가 죄를 지으면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는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일반 회사 제조업체 최대 주주는 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최대 주주는 더욱더 선한 분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금융법이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삼성 관련 뉴스는 이렇게 나오다 많은 경우들이 꽤 있어서. 예, 가계대출 금리가 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2년 9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27일 그러니까 전날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이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3.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약 0.1%포인트가 올랐네요. 예. 8월에도, 그러니까 9월에도 올랐고요. 지금 10월에도 올라서 2달 연속 상승이고요.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조달하는 은행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채 3년물하고 5년물이 모두 지난 9월에 비해서 0.25%포인트, 0.26%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중금리가 먼저 오르고 시중금리 오른 게 대출금리에도 반영되고 그 말이네요. 비슷한 폭이니까. 예.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나와서 사실 신용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98만 명입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죠.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든지 하세요. 4월 이후에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모두 198만 명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 눈총을 받고 정부 대책의 타깃이 되기도 하지요. 지난번 파리 대책에서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집을 팔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나라에서 준다는 그 혜택을 확인하고 집을 팔지 아니면 임대업 등록을 할지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내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또 빠지고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역시 총론은 쉬워도 강론을 만들기는 어렵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는 정책을 만드는 게 몇 배, 몇십 배 더 어렵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을 기다려온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11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10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내년부터 또 다주택자들은 대출받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요즘 자격이 모자라는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던데 이런 잡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 투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 세금을 제대로 물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 조사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금융당국하고 국세청에서도 그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러던 와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서 네. 해외에 있는 은닉계좌 같은 거 신고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올해 연말까지 신고하면 봐주는데 예. 그 이후에 들통나면 가중처벌한다 이랬었죠. 그게 2015년도 10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정부에서 신고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이때 이건희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전에 있었던 차명계좌 1200개 말고 그 당시에 또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한 게 있다. 근데 지금 국세청 쪽에서는 있었다라고만 얘기해주고 이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규모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이제 양지로 드러내고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는 거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기자 TF 쪽에서는 어쨌든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차명계좌가 추가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2008년도에 사실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선대 회장한테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삼성에서 주장을 했고 네. 그래 그렇다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관련된 세금만 이제 받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잖아요. 그 세금도 이제 상속받은 거긴 한데 그 무슨 시효가 다 끝나서 예. 미안하지만 못 내겠습니다 하고 안 냈죠. 예, 그래서 상속세로 받은 게 아니라 예. 그 거기에서 있었던 뭐 소득에 관련된 부분만 세금으로 낸 건데 이번 은닉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속분으로 또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비자금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분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시효 끝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그것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선대 회장이 남겨준 상속분이 4조 5천억 말고 또 그 정도 규모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대 네. 회장 때 그 정도의 재산이 삼성에 있었나 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 저절로 불어났겠죠. 예, 어쨌든 네. 뭐 이게 비자금이냐 상속분이냐 또 다른 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계좌를 갖고 있었던 게 해외에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통 예금으로 돈 집어넣었던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나 봤더니 삼성생명 주식으로 갖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나온 게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이제